한빛예술고등학교의 새 학기는 언제나처럼 화려한 색채와 날카로운 경쟁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서울 강남의 중심에 자리한 이 학교는 최첨단 미술 실기실과 갤러리처럼 꾸며진 복도, 야외 조각공원까지 갖춘 명문 중의 명문이었다. 이곳에 모인 학생들은 대부분 부유하거나 타고난 예술적 재능을 지녔지만 그 능력만큼이나 외모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짙었다. 김아름은 그 화려함 속에서 홀로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아름이라는 이름과는 역설적으로 그녀는 또래보다 훨씬 통통하고 덩치가 큰 체형에 햇볕을 많이 받아 검게 그을린 듯한 건강한 피부색을 지녔다. 짧게 곱슬거리는 짙은 갈색 머리카락과 동그란 얼굴형, 그리고 항상 약간 주눅든 듯한 표정은 그녀를 실제보다 더 왜소하게 보이게 했다. 그녀의 눈은 크고 깊었지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늘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아름은 외모 때문에 한국 사회의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는 인식 속에서 학교에서 끊임없는 조롱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녀는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가졌지만 그 재능조차도 그녀를 주목받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괴롭힘의 빌미가 되곤 했다. 그녀는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점심시간 미술관 카페는 학생들로 북적였다. 겉으로는 고풍스러운 미술관 분위기였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서열 싸움과 소문들은 아름에게는 전장이나 다름없었다. 아름은 늘 구석진 자리에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어머니가 정성껏 싸준 잡곡밥과 나물 반찬이 보였지만 식욕은 좀처럼 돌지 않았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깨작거렸다. 야, 김아름! 귓가를 찢을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한결이었다. 그는 학교의 왕이자 천재 화가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날렵한 턱선, 흰 피부, 큰 눈, 마른 체형에 늘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을 한 그는 한국 사회에서 선호하는 꽃미남 이미지의 전형이었다. 이한결은 아름의 비만하고 어두운 피부 외모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 자체로 아름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곳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 당당한 걸음으로 아름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의 뒤에는 최유진을 비롯한 몇몇 추종자들이 시시덕거리며 따라붙었다. 이한결은 아름의 도시락을 툭발로 건드렸다. 아름의 몸이 움찔했다. 이게 뭐야? 급식도 안 먹고 도시락 싸와? 다이어트 한다더니 반찬은 왜 이렇게 많아? 그는 아름의 도시락 뚜껑을 열어 내용물을 젓가락으로 휘적거렸다. 잡곡밥과 나물 반찬, 그리고 작은 계란말이가 보였다. 이거 봐라, 김아름. 내 그림은 네 몸무게만큼이나 무거워 보이지 않냐? 색깔도 그렇고 꼭 내 피부색 닮아서 칙칙해. 주변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름의 손가락이 식탁 아래에서 저절로 오그라들었다. 턱에 힘이 들어갔지만 그녀는 늘 그랬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그녀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한결은 아름의 계란말이를 집어들더니 이것도 너무 통통하네. 다이어트 좀 해라, 아름아. 내 그림도 살 좀 빼야겠다 하며 바닥에 툭 떨어뜨렸다. 계란말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뭉개지는 소리가 아름의 귓가에 맴돌았다. 아름의 뱃속이 뒤틀렸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손을 뻗어 바닥에 떨어진 계란말이를 주우려 했지만 이한결의 발이 먼저 내려와 계란말이를 타일 바닥에 지시겨버렸다. 이한결은 씩 웃으며 말했다. 어이쿠, 미안, 실수로. 그 순간 세상은 아름과 뭉개진 계란말이, 그리고 그들의 비웃음 소리만으로 가득 찬 듯했다. 그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혀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다리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아름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테이블 사이를 지나 속삭임과 비웃음을 무시하며 걸었다. 눈 뒤에서 뜨거운 열기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미술관 카페 문을 지나 복도를 가로질러 여자 화장실로 향했다. 변기 뚜껑 위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골랐다. 이런 일은 새로울 것이 없었다. 점심시간 벨이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빠져나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누군가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선생님들은 그냥 무시해라고 말할 것이고 교장 선생님은 오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내일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아름은 내일이 다를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내일 그녀는 반격할 것이다. 그리고 내일 이한결은 그녀를 이전보다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을 것이다.
아름은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와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곧장 자기 방으로 가 문을 조용히 닫았다. 그녀는 물건을 새겨지는 성격이 아니었다. 자신의 집에서조차 사라지는 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 김준호는 그녀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아름아. 그의 깊은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다. 별일 없니? 그녀는 망설였다. 백팩끈을 꽉 쥐었다가 침대에 놓았다. 네, 그냥 피곤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낮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겠다. 저녁은 1시간 뒤에.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는 새로운 갤러리를 시작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이미 충분히 힘든 일을 겪고 있었다. 그녀는 중학교 드라마를 그의 어깨에 얹고 싶지 않았다. 이 정도는 혼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이한결은 그녀가 그를 무시할 수 없도록 확실히 만들었다. 그것은 첫 수업이 시작되기도 전이었다. 아름이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고 있을 때 등 뒤로 뭔가 세게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다. 쿵 하고 강하게. 그녀는 앞으로 휘청이며 이마가 차가운 금속에 부딪힐 뻔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이한결이 사물함에 기대어 비웃고 있었다. 어이쿠 미안. 김아름. 네가 거기 있는 줄 몰랐네. 아름의 주먹이 옆구리에서 저절로 쥐어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었다. 반응. 하지만 이한결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쯤 되자 소문이 퍼져 있었다. 누가 시작했는지 확실치 않았지만 아름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가 미술관 카페로 들어서자 속삭임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들었어? 김아름이 이한결이랑 싸우려고 했대. 말도 안 돼. 어? 응, 주먹까지 휘두르려고 했대. 분명 울었을걸.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입안이 바싹 말랐다. 이한결은 평소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씩 웃고 있었다. 아름의 손가락이 스웨터 자락을 꽉 쥐었다. 이것은 책을 밀치거나 점심을 빼앗거나 복도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보다 더 나빴다. 이것은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고 아무도 자신과 함께 앉거나 이야기하거나 함께 있는 것을 원치 않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통했다. 그녀는 그날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혼자 앉았다. 금요일쯤 되자 그녀는 아마도 그가 이제 지루해져서 끝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틀렸다. 종래 벨이 울리고 아름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에 정문으로 향했다. 주차장 한가운데쯤 다다랐을 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야, 김아름! 그녀는 무시하고 계속 걸었다. 어디가? 우리 친구 아니었어? 그녀의 손가락이 백팩끈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포장도로는 너무 넓고 너무 노출된 것 같았다. 손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는 몸을 움찔하며 돌아섰다. 만지지 마! 이한결은 마치 이것이 모두 게임인 양씩 웃었다. 진정해. 그냥 인사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의 뒤에 있던 남자애들이 웃었다. 늘 그랬듯이. 아름의 심장이 귀에서 쿵쿵거렸다. 나 좀 내버려둬. 이한결이 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아니면 너 나한테 이를 거야? 아름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럴 줄 알았어. 그는 아름의 백팩끈을 툭 쳤다. 원래 아무도 너한테 관심 없어서 화났지?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아름은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른 채 그를 세게 밀쳤다. 이한결은 한 발짝 뒤로 휘청이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처음으로 그는 비웃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한결은 당황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녀가 이 일을 절대 잊지 못하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아름은 그가 어디까지 갈 생각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아름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리가 베개에 닿는 순간 주차장에서의 장면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녀가 그를 밀쳤을 때 이한결의 얼굴, 그의 친구들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다시 웃음을 터뜨리던 모습. 그녀는 그를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반격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토요일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그리고 일요일. 월요일 아침까지 아름은 아마도 어쩌면 이한결이 다른 대상으로 넘어갔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녀는 더 잘 알았어야 했다. 그것은 시선에서 시작되었고 이내 속삭임으로 변했다. 3교시쯤 되자 키득거리는 소리는 다른 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가 복도를 걸어갈 때 학생들이 휴대폰을 그녀에게 향하며 뭔가 재미있는 것을 보는 척했다. 몇몇은 손가락질을 했다. 몇몇은 숨죽여 웃었다. 다른 이들은 그녀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름의 뱃속이 뒤틀렸다. 그녀는 영어 수업 책상에 앉아 긁힌 표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주변의 웅성거림을 차단하려 애썼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사진 잘 나왔네, 김아름. 아름의 고개가 휙 들렸다. 이한결의 친구 중 한 명인 최유진이 휴대폰을 톡톡 두드리며 비웃고 있었다. 아름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의 손은 백팩 속에서 휴대폰을 더듬었다. 잠금을 풀자 알림이 쏟아져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그것은 그녀의 사진이었다. 그녀가 이한결을 밀쳤을 때 주차장에서 찍힌 사진. 하지만 누군가 그것을 편집했다. 새로운 사진 속 아름의 얼굴은 과장된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사진 위에는 굵은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한빛고의 괴물, 김아름. 사이코 김아름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다.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다. 헐, 진짜 미쳤네. 친구 없는 이유가 있었네. 이한결이 때려줬어야지. 얼굴 긁으려고 했다던데. 이제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는 더 나쁜 무언가였다. 아름의 목이 막혔다. 그녀는 억지로 침을 삼켰다. 울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그들 앞에서. 최유진이 다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한결이 그러더라. 너 성질 더럽다고. 상담 좀 받아보는 게 어때? 아름의 심장이 쿵쿵거렸다. 그녀는 정면을 똑바로 응시했고 손톱은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평생 이렇게 굴욕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 점심시간쯤 되자 모두가 그 사진을 봤다. 학교가 끝날 무렵에는 모두가 그 이야기만 했다. 그리고 아름이 집에 도착할 무렵에는 그녀는 사라지고 싶을 만큼 지쳐 있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가 휴대폰을 든 채 기다리고 있었다. 아름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나도 차분했다. 앉아라. 그녀의 뱃속이 뒤틀렸다. 그녀는 백팩을 어깨에 맨 채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버지는 휴대폰을 그녀에게 돌렸다. 같은 사진, 같은 글귀. 그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다. 이거 아빠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아름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알고 있다.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누가 그랬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목구멍에 덩어리가 맺혔다. 아빠, 제발.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이미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름은 이한결이 마침내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다. 아름의 아버지 김준호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문을 쾅 닫거나 위협하지도 않았다. 그가 화가 나면 조용해졌다. 그리고 지금 거실의 침묵은 숨통을 조일 만큼 두터웠다.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아름은 그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박미선 교장 선생님, 할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요. 아름의 뱃속이 뒤틀렸다. 그녀의 아버지 수년간 미술계에서 복잡한 전시회와 부패 사건을 해결해온 저명한 큐레이터가 이제 그녀의 학교 드라마를 다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드라마로 취급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로 박미선 교장의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알아보겠다는 둥, 애들이 다 그렇지, 라는 둥 하는 소리였다. 아버지의 턱이 굳어졌다. 아니요, 알아볼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요. 아름은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아버지의 차를 타고 한빛예술고등학교로 향했다. 저녁 햇살 아래 학교 건물은 다르게 보였다. 더 비어있고 더 조용했다. 그들이 들어서자 박미선 교장이 이미 교무실 앞에서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었다. 김준호 선생님.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잡담할 필요도 없다는 듯 말했다. 이한결 학생이 제 딸을 몇 달 동안 괴롭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이것이 제가 삭제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장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김 선생님 너무 과장하지 마시죠. 제가 이한결 학생 부모님과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은 저는 그 부모님들이 무엇을 확언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강철 같았다.
저는 그 학생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교장은 망설였다. 저희는 학생을 처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박 교장님, 제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예술의 가치를 수호하고 예술의 본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 괴롭힘과 표적 괴롭힘은 심각한 범주에 속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더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눈을 감는 학교입니다. 아름은 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보았다. 제가 이한결 학생 부모님과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 사진이 삭제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한결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름은 박미선 교장이 긴장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랬다.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고 이한결이 그의 부모님을 따라 들어왔다. 이한결의 아버지 이성호는 존재감이 강한 남자였다. 넓은 어깨, 값비싼 양복, 컨트리클럽과 골프장을 소유할 법한 그런 남자. 그의 어머니는 더 작았고 눈까지는 미치지 않는 굳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이한결은 더 이상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았다. 김준호 선생님, 이성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게 왜 이렇게 큰 소동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아버지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 당신 아들이 그렇게 만들었죠. 이한결의 어머니가 날카롭게 웃었다. 에이, 애들 일인데 뭘 그래요. 서로 밀고 당기고 장난 좀 친 건데 이 모든 게 너무 불필요해요. 아름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불필요하다고? 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나서 말했다. 만약 제 딸이 당신 아들에게 한 것처럼 당신 아들이 제 딸에게 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을까요? 이성호의 턱이 움찔거렸다. 지금 그걸 가지고 그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권력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아들이 무엇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한결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며 부모님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버지는 박미선 교장에게로 돌아섰다. 학교의 공식적인 대응은 무엇입니까? 교장은 이한결 부모님을 힐끗 보고는 헛기침을 하며 망설였다. 이한결 학생은 즉시 정학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방은 침묵에 잠겼다. 이한결의 어머니가 헉 하고 숨을 들이켰다. 정학? 뭘 때문에? 겨우 바보 같은 장난 때문에? 이성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럴 수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아버지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방은 더 차가워진 듯했다. 이성호의 입술이 얇은 선으로 굳어졌다. 이걸로 끝이 아닐 겁니다. 아름의 아버지는 움찔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끝이 아니죠. 이한결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더 이상 씩 웃고 있지 않았고 이번에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한결은 다음 날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 다음 날도 나타나지 않았다. 주말이 끝날 무렵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한결 아빠가 학교 이사회랑 정학 문제로 싸우려고 했대. 아니야. 이한결 엄마가 교육청에 전화해서 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대. 누가 그러던데 이한결 가족이 그를 다른 사립학교로 보내려고 생각 중이래. 아름은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수업에 가고 고개를 숙이고 시선들을 무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시선들이 연민이나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다른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존경. 월요일쯤 되자 그녀의 사진은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사라졌다. 박미선 교장은 온라인 괴롭힘에 대한 발표를 하고 학교가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을 연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 수요일쯤 되자 아름은 더 이상 등 뒤에서 속삭임의 무게를 느끼지 않고 복도를 걸을 수 있었다. 비웃음 소리는 사라졌다. 시선은 부드러워졌다. 몇몇 학생들은 심지어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는 조용한 인정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었다. 점심시간, 아름은 혼자 앉았다. 그녀는 그 부분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식판 가장자리를 깨작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녀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최유진이었다. 아름의 뱃속이 긴장했다.
그녀는 또 다른 비꼬는 말이나 그녀를 겨냥한 가짜 달콤한 비난을 예상했다. 하지만 대신 최유진은 포크로 음식을 뒤적였다. 그래서 그녀가 말문을 열었지만 아름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결국 네가 이겼네, 그치? 아름은 대답하지 않았다. 최유진은 헛기침을 했다. 그러니까 난 정말 그 모든 일에 참여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 그냥. 아름은 포크가 식판에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그냥 웃었잖아. 최유진은 움찔했다. 아름은 그럴 에너지가 없었다. 그녀는 식판을 들고 일어섰다. 최유진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그 자식은 당해도 싸지. 안 그래? 아름은 뒤를 돌아봤다. 최유진이 마침내 그녀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비웃음도 오만함도 없었다. 그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죄책감. 아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걸어갔다. 왜냐하면 오늘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있었다. 더 이상 숨는 쪽은 그녀가 아니었다. 이한결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마침내 무언가가 변했다는 의미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아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마치 평범한 날인 것처럼 물었다. 아름은 어깨를 으쓱했다. 나아졌어요. 그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냥 나아졌어? 그녀는 씩 웃었다. 지난주보다는 나아졌죠. 희미한 미소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렇구나. 그는 커피를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아름아,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름은 눈을 깜빡였다. 뭘요? 제가 한 것도 없는데요. 아버지는 머그컵을 내려놓았다. 너 자신을 옹호했잖아. 그녀는 망설였다. 그러지 않아도 됐어야 했는데요.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래, 그러지 않아도 됐어야 했지. 아름은 한숨을 내쉬며 손 아래 놓인 나무 식탁의 나뭇결을 응시했다. 이한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건 그에게 달린 일이야. 아름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지. 그는 지금 그걸 배우고 있는 중이야. 그가 변하든 안 변하든 그건 그에게 달린 일이야. 그녀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오랫동안 이한결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다. 그는 올바른 친구들과 올바른 가족, 올바른 성씨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을 걸어 다녔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아름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일지도 몰랐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녀가 학교에 걸어 들어갈 때 뒤를 돌아보는 쪽은 그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름은 이한결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그의 가족은 그를 학교에서 빼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다른 학군에 있는 사립 아카데미로 전학 갔다고 말했다. 다른 이들은 그의 아버지가 줄을 대어 그를 해외 기숙학교로 보냈다고 속삭였다. 어쨌든 그는 사라졌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아름은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이한결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갑자기 완벽해진 것은 아니었다. 이미 상처는 입었다. 그의 잔혹함의 무게, 몇 달간의 굴욕,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시선들이 있었고 그녀가 지나가면 멈추는 낮은 대화들이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해야 할지 아니면 모든 일이 일어났음을 인정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었다. 하지만 아름은 더 이상 그들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이전에는 감히 하지 못했을 일을 했다. 그녀는 수업 시간에 손을 들었고 할 말이 있을 때 목소리를 냈으며 복도에서 사람들과 마주칠 때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립감이 깨지기 시작했다. 금요일 수학 수업의 한 소녀가 점심시간에 그녀 옆자리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무심하게 안녕하고 인사를 건넸다. 하루 뒤 누군가 그녀에게 선생님이 지정해주지 않고도 프로젝트 그룹에 들어오고 싶냐고 물었다. 월요일쯤 되자 영어 수업의 한 소년, 아무 일에도 휘말리지 않던 조용한 아이가 그녀의 사물함을 지나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자식이 한 짓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어. 아름이 돌아봤다. 뭐라고? 소녀는 백팩끈을 고쳐매며 그녀를 거의 쳐다보지 않았다. 그냥 그 정도로 심한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는 말을 끊고 고개를 저었다. 상관없어. 하지만 상관이 있었다. 사람들이 마침내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름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를.
침묵은 그 자체로 범죄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책을 넘기고 있었고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있었다. TV는 배경에서 켜져 있었고 둘 다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범죄 드라마의 낮은 웅얼거림이 들렸다. 있잖아. 아버지는 신문을 접어 테이블에 놓았다. 아빠 나이 때 아빠에게도 너만의 이한결이 있었단다. 아름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소셜미디어가 없었지만 게임은 똑같았지. 그는 의자에 기대어 앉으며 아주 오래전에 무언가를 보는 듯 먼 곳을 응시했다. 항상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 아름은 망설였다. 아빠는 뭔가 하셨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에요? 그는 그녀에게 몸을 돌려 표정이 차분했다. 결정을 해야 했어. 그가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정의할 것인가. 아름은 침을 삼켰다. 그래서요? 아버지는 살짝 미소 지었다. 아빠가 여기 앉아 있잖아, 안 그래? 작은 웃음이 그녀에게서 터져나왔고 그녀 자신도 놀랐다. 네, 그렇네요. 그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너도 마찬가지고. 아름은 한동안 그 말에 잠겨 있었다. 오랫동안 이한결이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마치 그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녀는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녀도 선택을 했다. 말하고 싸우고 반격하는 선택을.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 월요일 아침 그녀는 학교에 들어섰다. 복도는 다르게 느껴졌다. 아니, 어쩌면 그녀가 달라진 것일지도 몰랐다. 최유진은 복도 건너편에서 그녀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도 변명도 아니었지만 충분히 가까운 무언가였다. 영어 수업의 소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미술관 카페에 앉았을 때 역사 수업의 한 소녀가 그녀 맞은편 자리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여기 앉아도 될까? 아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 그녀는 학교 전체의 사과를 바라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이 필요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한결을 없앤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는 그와 같은 누군가가 그렇게 쉽게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음번에는 사람들이 그저 외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존중받기 위해 싸울 필요는 없다. 누구도 괴롭힘 당하지 않고 존재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진실은 자신을 옹호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로는 사람들이 외면할 것이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척할 것이다. 하지만 침묵은 괴롭힘을 돕는다. 그리고 당신이 침묵을 멈추는 순간, 그들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기를 거부하는 순간, 그때 그들은 힘을 잃는다.